이제 한 달 정도의 어떤 이 변동성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 한 달 정도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참여를 하는데 실업률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줄어들 거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유동훈 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뭐 소문이 아주 좋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좋아서 그냥 이렇게 입이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니신다고. 뭐 더 부담되죠. 예, 더 많이 자금을 보내주시니까 운영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없는 소리 하셨고요. 좋으시면서. 아니, 뭐 당연히 좋고요. 네, 또 그래요. 말씀드리지만 부담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작년 초인가요? 그때는 참 시장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많이 시장이 좋아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어쨌든 좋아져서 네. 여러 가지로 다 좋은 환경인데 이제 지금 고민이 되는 거는 이 좋은 게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을 수 있을까? 지금 벌써 뭐 버블 논란도 있고 고점에 대한 뭐 징후 논란도 있고 지금 미국 재금리가 뭐 4.5가 넘어가서 또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선은 어쨌든 연초부터 저희가 이제 해드렸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올해에 대한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얘기를 하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뭐라고 올해 연초에 얘기를 했었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내릴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셨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미 연준이 올해 연초부터 올해 연말까지 약 1.5% 정도 금리 내릴 거다라는 기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작했었을 때, 그러니까 페드 와치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0.75만 내릴 거다. 그리고 더 많이 내리면 안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런 시장이 나오면은 과거에 1995년도에서 2000년도의 사이클, 즉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시기와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장이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연초에는 S&P 500 뭐 5,200에서 5,400 정도의 타겟으로 얘기를 해드렸었다가 2월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5,400에서 5,600 정도, 그리고 일시적으로 연간 단위로 보면은 약 5,700도 찍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아시겠지만 5,200 찍었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죠. 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1월부터 3월까지 너무 세게 달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드렸던 거는 뭐 한 5월 15일 정도, 그때가 이제 4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또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에 대해서 많이 바뀔 거고 덜 내리는 걸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쉬어가야 된다. 예, 조정이 좀 있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벌써 지금 이제 한 달 정도의 어떤 이 변동성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뭐 한 달 정도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5,700은 한번 볼 거다, S&P 500 기준으로. 예, 그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정이 있을 거고 이 조정 기간에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게 이제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버블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하잖아요. 네. 이게 과연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그 깊은 하락이 또 찾아오는 건 아닐지, 이런 걸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죠? 예,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에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셔서 자금을 계속 유입을 시키시고 투자를 하시고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쉬어가는데 이게 계속 다시 올라가려면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경기가 갑자기 급냉한다든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두려워해서 금리를 막 많이 내려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게 들어와서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또 올려버리면 시장과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높은 금리를 반영을 시켰었을 때는 지금 가치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왜 저희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2년 동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최소 길이가 그리고 또 왜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걱정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떨어뜨려 줄 거다. 예,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지금의 일어나고 있는 지표들, 그러한 지표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봐 주시죠. 일단 현재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건 3월 CPI가 3.5가 나왔죠.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고 네. 이것이 또 6개월 내에 가장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는 거 아니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언론에서도 그런 걸 좀 다루고 있고. 그렇죠.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걱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너무 고용시장이 핫하다, 예, 너무 고용시장이 좋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그 과열 현상, 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현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소로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갔죠. 예,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또 뭐 PMI 지표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경기가 너무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냐, 유가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글쎄요, 6월 숫자가 나오면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왜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게 2월, 3월 달 숫자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저희가 또 예측하고 있는 거는 이 4월 숫자부터는, 즉 5월 15일부터 발표되는 숫자로 보면은 아마 그게 방향이 완전히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예측보다 더 좀 낮게 나오거나 예측에 맞게 나오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선 그러면 그 고용시장부터 좀 보죠. 네. 고용시장의 지표를 보시면은 지난 3월 달이 신규 고용이 30만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20만 예측인데 1.5배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이게 핫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데이터가 나왔었냐면 이 노동 참여율 보시면은 62.5에서 62.7%로 0.2%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인구가 고용시장, 노동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또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더 참여를 하는데 실업률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3.9%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있으면, 이 숫자들만 보고 있으면 고용시장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판단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더 옛날 차트를 보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5%, 6%대에서 지금은 이제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경제의 모습은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인건비나 고용시장이 너무 핫해서의 성장률이 아니고요. 이렇게 인건비의 상승률은 둔화되면서
고용은 많이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을 이끌어줄 때 이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은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지금 고용 시장이 GDP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으로 계산하면요, 저희 판단에는 아마 1%에서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GDP 성장률이 2.5%가 나왔잖아요. 근데 1.5%인데 왜 2.5%가 나왔냐? 그 추가적인 1%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AI에서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줄어들 거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으면 이 4.1% 정도의 성장률로서 계산을 하면 미국의 소비가 전체 GDP의 약 70%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명목 성장률로 계산했었을 때 약 3%에서 3.5% 사이 정도의 성장률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 임금 상승률은.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나면 1에서 1.5% 정도 영향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금 상승률과 고용 시장을 같이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뭐 엄청난 위기가 올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이랑 원자재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요즘 많이 급등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자극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그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그다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근데 아까 짚어드린 거는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고용 부분, 임금 상승률, 이게 이런 수요 관련된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거의 뭐 86달러, 87달러 WTI 기준이고요. 브렌트 기준으로는 90달러를 돌파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큰일 난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 뭐 구리 가격이 뭐 많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원자재, 커머더티 센티먼트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와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요가 엄청나게 세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공급을 조절을 많이 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볼 땐 장기적으로 이 원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 인플레이션 자극할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원유 가격이 지금 아까 86, 87달러 수준에서 오히려 7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원유 재고량 보시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PMI 지표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조업이. 네. 그래서 50 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그 50 위로 올라선 비중을 보시면은 50.3입니다. 이게 뭐 55 이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걱정하시는 이 인플레이션의 자극 요소가 그렇게까지 센 게 아니다. 그럼 왜 도대체 2월, 3월은 안 좋았냐? 계절적인 요소다. 그래서 1, 4분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2, 4분기에 들어가면 그 숫자가 발표되는 5월 15일, 그러니까 4월자가 나오면 그때 보시면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보다는 낮아질 거다. 그래서 또다시 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 다시 좀 지연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좀 땡겨서 저희는 6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6월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있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9월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6월도 가능한데 미 연준이 한번 기다리면 저희가 생각할 땐 7월, 8월에는 금리를 내려줄 거다. 그리고 올해 계속 똑같은 비율을 얘기해 드리는데 올해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의 스케줄로 가지고 계속 미 연준은 가져갈 것 같고요.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그래서 2년에 거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1%에서 1.5% 정도 내려주는 시나리오다. 자, 그 정도 내리는 거는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에서 지금 너무 금리를 높게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낮춰주는 효과. 왜냐하면 금리를 높게 그렇게 유지를 하면요. 사실 지금 펀더멘탈이 약한 미국의 주체는 어디냐면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은 정부가 힘듭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는 거죠. 부채 지금만 해도 엄청나니까. 예, 그래서 민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민간은 금리가 3.5%이든 4.5%이든 제가 판단하기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부채 비율이 낮아서.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최대한 빨리 3.5% 수준까지 내리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 5.5%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은 그래도 천천히 내리면서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마도 올해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빠르면 6월부터 늦으면 8월부터 내려줄 거다. 그리고 2차례, 3차례 정도 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의 조정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사실 시장을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 경제는 그 골디락스라고 지금 표현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뭐 보조금을 맞아요. 지급해서 세계 공장을 다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 들고 이전에 우리 작년에만 해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 오히려 그때는 처음에 좀 하락할 수 있다 증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계속 짚어드렸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하는 시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에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2년 안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수는 2년 뒤에 얼마나 가 있을까요? 글쎄요. 네, 마이너스 25%, 30%.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네, 2년 안에 왔었을 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에 2년 뒤에 됐는데도 경기 침체가 안 와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올 거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2년 뒤에 주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25% 상승? 플러스 40% 이상. 상승이 더 많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우리는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의 그 타이밍을 잘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계속 그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로서는 그게 올해 2년 안에 안 온다. 오는 2년 안에는 안 온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장단기금리 차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장단기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을 때 특히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얼마 만에 24개월 안에는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단기금리 차 역전된 것만 해도 벌써 1년 반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안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안 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장단기금리 차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좀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1.25%예요. 그러면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걱정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칩시다. 네. 그럼 지금 현재 4.5%라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장단기금리 차가 보시면은 여기 차트에 보시면 역전됐던 게 흑전,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되고 나서 빨간색 선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오죠. 마찬가지로 되고 나서 경기 침체 옵니다. 예. 되고 나서 경기 침체 오고 되고 나서 경기 침체 오고 마찬가지로 그럼 이게 빨간색 선이 경기 침체가 해소가 돼야 죄송합니다. 장단기금리 차가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올해 2차례만 내려주고 내년에 2차례만 내려주면 1%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단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치면 1%를 내려줘야지 이제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는 시나리오가 보통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려주는 환경일 때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에는 장단기금리 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내년 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가장 빠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요소는요. 이렇게 장단기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단기 차가 역전이 됐었을 때는 은행의 대출이 안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 한번 보실까요? 은행에 있어서는 예금과 대출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급격하게 예금이 줄어들었다가 네. 급등을 하는 요 시기, 그러니까 보시면 95년부터입니다. 쭉 해서 2000년, 뭐 2001년까지도 요때가 경기 침체 안 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금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같이 대출도 늘어나 주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안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급락을 했었죠. 마이너스 5% 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급격하게 반등해서 플러스 2.1%입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 대비해서 뭐 전분기 대비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 정상화 됐어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5% 수준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니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금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 유동성을 가지고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급락했던 게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플러스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요. 연간 환산하면 9.6% 수준이 나오고 있고 지난 3개월 숫자를 정상화로 보면 약 5.4% 정도 연간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대출이 연간 단위로 계속 5% 이상 성장을 하면 네. 예, 명목 GDP 성장률은 5% 이상 성장한다. 이게 맞는 논리예요. 대출이 느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언제 큰 위기가 오냐면 대출이 급감하면서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숫자를 놓고 보면은 저희는 경기 침체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고 전체적인 숫자로 봤었을 때 이 예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숫자가 지금 겨우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가서 이 77%를 뚫고 올라가는, 즉 대출 증가가 지금보다 30%, 40% 늘어야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매년 GDP 성장률 5% 상승이 몇 년이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막 엄청나게 과열적이지도 않아요. PMI 지표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50.3. 그러니까 막 55, 막 60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걱정스러울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률로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도 않고 또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과열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모습일 거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똑같이 골디락스 구간이 일시적인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좀 시장이 흔들리는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의 타이밍으로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